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지금 운전석이 아니라 저 뒤에서 좀 찍고 싶은데 쉽지가 않아요. 차를 좀 오랫동안 방치하면서 지금 거의 창고가 되어버렸습니다. 24년 4월에 정식으로 캠핑카가 된 후에 현재 지금 거의 8개월이 지났거든요. 엄청 지났습니다. 약간 바쁜 그리고 약간 게으름 이게 합쳐져서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요. 그래서 한동안 방치를 해놔서 지난 영상에서처럼 자동차 배터리가 완전 나갔던 그런 상황도 있었고, 어쨌든 지금 검사 받고 한 2주 정도 지났나? 현재 12월입니다. 어쨌든 이번 영상은 이 캠핑카 관련해서 최대한 아는 만큼 알려드리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그거를 이번 영상에서 해보려고 합니다. 너무 밝은가? 어쨌든 약간 정리를 좀 해왔어요. 근데 좀 완벽해지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스트레스만 받고 시간만 계속 딜레이 되더라고요. 원래 이 영상도 한 2주 전에 올리고 싶었는데 그냥 가볍게 그냥 이 영상은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좀 부족할 수 있고 좀 완벽하지 않고 조금은 틀릴 수도 있어요. 그냥 가볍게 캠핑카는 이런 느낌으로 작업이 되는구나 라고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정리를 하면서 크게 8가지 분류로 한번 나눠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께서는 밑에 그 빨간 색깔 타임라인으로 보이실 거예요. 먼저 첫 번째로 는 간략한 저의 이야기인데요. 이 차와 관련된 저의 이야기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조금씩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궁금한 점들을 좀 해소시켜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이 스타렉스를 고른 이유, 06년식을 고른 이유, 굳이 이 수동을 고른 이유, 그리고 이 차를 구입한 곳, 그리고 이 차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만 해볼게요. 일단 이 스타렉스는 저에게 1순위는 아니었어요. 가장 약간 눈독 들였던 거는 이스타나였는데, 쌍용의 이스타나 벤츠마크로도 바꿀 수 있는 그 차였는데 물량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상태도 많이 안 좋고 구하기가 힘들어서 눈을 돌려가지고 그레이스, 봉고 뭐 이런 것들도 보긴 했는데 이 차가 제일 무난한 것 같더라고요. 엔진룸도 이 스타렉스가 그나마 긴 편이라서 사고를 났을 때도 좀 안정성도 있고 좀 흔한 차였어가지고 정비성도 좀 용이한 그런 장점들이 있다라는 생각에 이 차를 구입했고, 무엇보다도 차가 저렴해서 샀습니다. 그리고 굳이 06년식을 고른 이유는 일단 옛날 차를 사고 싶었어요. 그래야지 뭔가 좀 더 저렴하기도 하면서, 저렴하니까 제가 차를 막 뜯고 막 고치고 할 때 좀 더 부담 없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했었고, 그 머플러도 뗐다가 다른 걸로 갖다 끼기도 하고 막 내비게이션 설치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리고 오래된 차일수록 차량 가액이 낮아가지고 나중에 캠핑카로 전환할 때 세금을 내게 되는데 그때 개별 소비세 그리고 교육세를 내게 됩니다. 차량 가액이 높을수록 좀 더 많이 내게 돼요. 차량 가액에 비례해서 돈을 지불하는 거라서. 대신에 옛날 차를 사면은 세금을 좀 덜 내겠지만 정비를 직접 하시는 재미를 느끼시지 않으실 거라면은 정비에 대해서는 스트레스가 점점 올라가실 거예요. 그렇고 이 차는 DPF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차 수동을 골랐는데요. 수동의 장점이 또 몇 가지가 있어요. 일단 운전할 맛이 난다. 일부러 수동만 찾았습니다. 수동이 좀 더 싸기도 하고, 그리고 예전에 운전병으로 근무하면서 수동을 배웠었는데 수동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이 차를 산 이후에 알게 됐는데 자동은 4단, 이 수동은 5단까지 기어 변속이 가능합니다. 그걸 보고 저는 잘 샀다라고 생각한 게 이 5단도 부족해요. 80, 90 이렇게 밟으면은 RPM이 그렇게 많이 올라갑니다. 기어가 6단까지 있었으면 좀 안정이 될 텐데 그게 좀 불만이었는데 자동이 4단까지밖에 없다는 거를 알고 뭐 약간 이렇게 만족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연비도 재원상 자동보단 수동이 좀 더 좋았어요. 수동이 10.9가 나오는데 지금 이 차가 DPF를 설치해서 그런지 6에서 7 정도 나옵니다. 엄청 낮아요. 그리고 구입처 엔카에서 샀습니다. 제가 차차차, K카 이런 것도 다 많이 보기도 했는데 엔카가 매물은 가장 많았어요. 좀 오랫동안 한 달 넘게 엔카를 막 들여다보곤 했는데 그러다 어느 날 이 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차를 보러 갔는데 어떤 매매단지로 간 건 아니고 어떤 아파트로 갔습니다. 어떤 사정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딜러분께서 그 상세를 끼지 않고 개인 거래로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딜러 매도비 이런 거는 또 생략이 됐어요. 저는 좋았습니다. 어쨌든 이 차는 390인가 올라와 있었는데 10만원 유류비 이렇게 하라고 하셔가지고 380만원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당근 이런 데도 좀 잘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데가 좀 희귀한 차도 가끔씩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해서 좀 차를 알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좀 다방면으로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지비도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일단 연비는 6, 7 좀 낮아요. 세금이 65,000원으로 저렴하고 보험비는 캠핑카로 전환
전환하기 전에는 80만원대, 현재 캠핑카로 전환한 후에는 50만원대, 그리고 보험비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단점 중에 하나는 이게 노후 경유차 그리고 승합차여가지고 자동차 정기 검사를 1년에 2번 받습니다. 6개월에 한 번씩 받는데, 한 번은 배출 검사를 받고 한 번은 배출 검사 면제를 해가지고 이렇게 2번을 받는데, 오래된 차니까 자주 검사를 받으면서 제 차에 대해서 한 번씩 더 신경을 쓰게 되는 그런 상황도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끝이면 좋은데 환경 부담금을 냅니다. 그렇다면 이 차에 대한 만족도 한 10점 만점으로 했을 때 9점, 10점? 좀 10점에 가까울 것 같아요. 딱히 불만이 없습니다. 이 차가 수동이긴 한데 클러치가 진짜 부드러워요. 근데 진짜 뭔가 체력적으로 힘든 날에 운전할 때 좀 단점이긴 해요. 좀 무릎 아프더라고요. 근데 아직까지는 젊어서 괜찮은데, 어쨌든 승차감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요. 뭔가 시야가 확 튀어가지고 운전하기도 편합니다. 근데 이 차를 사려고 했을 때 이모부께서 현대자동차에서 일하셨는데 썩어가는 차로 왜 사냐 반대를 하셨는데, 저는 뭐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캠핑카 관련된 얘기를 빠르게 간략하게 좀 해보겠습니다. 그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자작에 관심이 많으셔서 보고 계실 것 같은데, 일단 캠핑카를 소유하게 되는 건 3가지 방법이 있죠. 일단 저처럼 자작하는 거, 근데 가장 흔한 거는 이미 완성된 캠핑카를 구입하는 거, 세 번째는 차를 산 다음에 캠핑카 업체에 제작을 맡기는 거, 이렇게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캠핑카를 가지기 싫으면 일단 목적이 있어야 돼요. 차종을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예전과 달리 요즘에는 어떤 차든지 기준만 맞추면 다 캠핑카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차도, 승용차도, SUV도, 이런 트럭 같은 것도 다 캠핑카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대략적 순서를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해봤어요. 먼저 사전 계획을 잘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설계, 그리고 튜닝 신청을 해야겠죠. 그리고 FM은 튜닝 승인 신청을 했을 때 튜닝 승인이 난 후에 차량 개조 작업을 해야 됩니다. 작업을 다 했으면은 1급 공업사 이제 대행 처리를 해야 됩니다. 거기서 작업 완료 처리가 되면은 공단에 가서 튜닝 승인 신청한 대로 작업이 잘 완료가 됐는지,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검사를 하고 통과가 되면은 이제 보험 변경도 합니다. 캠핑카 보험으로 바꾸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구청 가가지고 마지막 행정 처리, 세금 낼 거 내고 끝내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가 보여드렸던 이 순서대로 하면은 작업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자작이잖아요. 그래서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튜닝 승인 신청한 대로 작업을 하지 않아가지고 재원이랑 튜닝 신청했던 그 재원이랑 달라가지고 빠꾸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돈을 다시 내고 다시 튜닝 신청을 또 했습니다. 일단 튜닝 승인 신청을 할 때 이게 생각보다 어려워 보일 수는 있는데 생각보다 어렵잖아요. 저도 처음에 어려워 보여가지고 유튜브 많이 찾아보고 거기서 설명하는 그런 것들도 다 읽어보긴 했는데, 그래도 막 한 번에 다 들어오진 않더라고요. 근데 막상 해보니까 막 어렵진 않았고, 또 만약에 튜닝 승인할 때 좀 뭔가 이상하게 했다 그러면은 그 담당자가 보고 도면도나 뭐 이런 거에 좀 문제가 있다 하면은 전화를 줍니다. 이거 보완 작업해라 하면서 보류로 넘어가요. 아니면 거기에 코멘트가 달려요. 그래서 생각보다 나 혼자가 아니구나, 공무원이 도와주기도 하는구나, 그런 기분을 좀 받았습니다. 튜닝 신청할 때 준비물은 물론 결제할 돈도 필요하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도면도가 필요합니다. 전후 도면도를 둘 다 올려야 되거든요. 구조 변경하기 전에 의자 있는 그런 배열, 그런 도면도가 있어요. 그런 거 하나 첨부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캠핑카로 전환했을 때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할 건지, 의자 없는 상황에서 침상 구조는 어디에 넣고 길이는 어떻게 될지, 테이블이나 뭐 화장실을 만들 거라면은 길이 어디 위치시킬지, 이런 것들을 도면도에 그리게 되는데 그냥 손으로 그려도 됩니다. 저는 그냥 도면도에다가 펜으로 자대고 그냥 깔끔하게, 최대한 깔끔하게 그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좀 어렵게 느낄 수 있는 거는 거기에 이제 막 숫자를 입력하는 게 있어요. 차량 무게 입력하고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래서 일단 차량 무게도 좀 아셔야 됩니다. 무게가 계산한 대로 안 나오고 더 무겁거나 더 가벼워져 버리면은 이것도 튜닝 승인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다시 재승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만약에 오래된 차를 샀다면은 자동차 검사를 받는 일이 좀 자주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은 무게도 알려줍니다. 앞축 무게, 뒤축 무게, 이런 것도 다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을 그대로 입력하셔도 되고, 아니면 근처에 뭐 고철상 같은 데 가서 약간 협조를 구하셔도 되고, 스타렉스 기준으로는 60kg이 오차 범위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초과돼 버리면은, 오차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은 재승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차량 무게까지 재는 거 보면은 튜닝 승인 신청을 한 다음에 작업을 할 수 있는 게 좀 현실적으로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업체 말고는 그렇게 무게를 맞추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엑셀 계산식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어떤 계산식이냐면은, 일단 그 의자를 다 떼면은 거기에 이제 무게는 고르게 돼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무게 분배를 어떻게 했냐, 그런 계산을 할 수 있는 계산식인데, 저도 정확히는 모르는데 그냥 느낌대로 막 했습니다. 어떤 기준점이 있어요. 그 기준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진 곳은 무게가 얼마나 되고, 반대쪽으로
떨어진 곳은 또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계산해가지고 이 무게가 한쪽으로 쏠리진 않는지 뭐 앞뒤로 양옆으로 이런 것들 균형이 잘 맞는지를 계산해주는 식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 블로그 같은 거 검색해 보시면 잘 나올 거예요. 저도 그냥 그런 거 참고하면서 했습니다. 이제 그런 거 다 하면은 이제 신청을 누르시면 돼요. 신청을 누르면은 바로 승인이 되진 않고 빠르면 5일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이게 필수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2번 신청을 했다고 했잖아요. 한 번은 엑셀 계산식 빼버려라 했던 담당자가 있었고 한 번은 엑셀 계산식 수정해라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한 번은 엑셀 계산식이 있는 상태로 승인이 됐고 한 번은 엑셀 계산식이 없는 상태로 승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나머지는 그냥 작업이에요. 손재주가 있으면은 잘 만들 수 있고 손재주가 없으면은 저처럼 약간 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는 이 뒷자리에 있는 거 다 떼서 다시 만들고 싶은 마음이라 주먹구구식으로 좀 대충대충 해가지고 자세히 보면은 막 문제가 많아요. 작업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조언해드릴 건 없고 하실 분들은 열심히 잘 만드시면 안전하게 잘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내장재를 다 뜯었어요. 그것들은 다 약간 폐기물이 되잖아요. 일반 쓰레기로 버릴 수 없어가지고 주황 색깔 뭐 이런 봉투를 사가지고 버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작업이 다 끝났다 하면은 이제 전산상에서 이 차는 작업이 완료됐으니까 검사를 맡게 해주세요 라는 그 과정을 해야 되는데 이때 1급 공업사만 그 작업 완료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급 공업사를 무조건 거쳐야 되고 이 세금을 내는 거는 1급 공업사에서 작업 완료 처리를 할 때 그때 세금을 계산하는 것 같더라고요. 차량 가액 플러스 5%만 이제 개별 소비세로 내고 개별 소비세의 30%를 교육세로 냅니다. 이 금액도 내고 업체에다가 대행 비용 20만 원이나 그 이상을 내기도 하겠죠. 그래서 제가 계산을 조금 해왔는데요. 1급 공업사에서 이 작업 처리를 해주실 때 이 차량 가액을 165만 원으로 잡으셨더라고요. 165만 원에 5% 하면은 82,500원 정도? 이 교육세는 이 82,500원 정도에서 30%에서 뭐 25,000원 정도 이렇게 해서 세금이 총 11만 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대행 업체를 고르는 것도 중요해요. 이 대행 업체가 가장 스트레스이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4군데 전화했더라고요. 한 군데 55, 한 군데 50, 한 군데 40, 한 군데 20이었는데 20만원 대행비에다가 세금 10몇만원 추가해서 30몇만 원을 했었고 40불은 내가 아마 세금이랑 합쳐서 40을 불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화를 돌리시면서 이제 금액을 알아보실 때 그 금액에 세금이 포함됐냐 안 됐냐도 여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승인 신청을 할 때 그 대행업체에 맡길 수도 있어요. 대행업체에 맡기면 거기서 알아서 도면도도 그리고 승인 신청하고 뭐 결과 받아가지고 1급 공업사 그 작업 완료 처리 약간 이런 것까지 다 하면서 가서 검사만 받아라 할 수도 있고 검사까지 해주는 데도 있고 업체마다 달라요.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이메일을 열어봤어요. 대행업체 좀 알려달라 어디서 했냐 답장을 해드릴까 하다가 말았어요. 저로 인해서 어떤 영향이 갈지 모르기 때문에 알려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도 물어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대답을 해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역마다 참 많이 있어요. 다 전화를 많이 돌리시면서 본인에게 맞는 금액대를 찾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금액을 내게 되면은 이제 공단 가서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공단 가서 검사를 받을 때 또 검사비가 있어요. 저는 15,000원 내고 검사를 또 받았습니다. 이제 뭐 할 때마다 계속 돈이에요. 짜잘짜잘하게 돈이 계속 나갑니다. 제가 직접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되면 좋고 안 되면 말지 약간 이런 생각으로 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거절을 당했는데 그 와중에 왜 안 되냐 좀 많이 여쭤봤어요. 그 내용은 지난 영상에 올린 거 한번 보시면은 대화 나눈 거를 다 올렸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말씀하시는 게 보통 캠핑카 검사를 받으러 올 때 마감까지 꼼꼼하게 이쁘게 잘 해서 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전선 노출돼 있고 마감 하나도 안 돼 있고 이게 캠핑카가 맞나 그런 미완성의 캠핑카였는데 구조는 다 갖춰가지고 두 번째 검사 때 승인을 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전 영상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캠핑카의 필수 요소가 있어요. 캠핑카니까 잠을 잘 수 있는 침상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이게 1인 침상으로 갈 건지 2인 침상으로 갈 건지도 정하셔야 돼요. 그거 플러스 그리고 이 차가 평소에 운전할 때는 또 몇 인승으로 탈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정하게 됩니다. 이 차는 그래서 승차 정원 3인, 취침 인원 2인으로 됐습니다. 이렇게 완료가 되면은 여기다가 이런 것도 스티커를 붙여줍니다. 그리고 이 침상 플러스 조리시설, 약간 테이블이나 약간 그 수전 같은 거 그런 거를 설치하든가 아니면 화장실에 있거나 둘 중 하나는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필수 요소가 있는데 제가 이제 검사 받으러 갈 때 좀 급하게 샀던 게 있어요. 검사 받으러 가는 길에 캠핑 용품 파는 곳에 가가지고 부랴부랴 일산화 경보기를 몇만 원 주고 사기도 했고 그리고 소화기도 있어야 됩니다. 지금 제가 앉아있는 자리 밑에 소화기가 하나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리고 캠핑카라고 해서 전기장치 뭐 따로 설치할 필요는 없어요. 전기가 들어갈 거면은 전기 넣을 거다라고 그 도면도에다가 넣으셔야 되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실 거면 그냥 다 빼도 됩니다. 그리고 검사소에서 통과까지 하면은 마지막으로 구청으로 가야 됩니다. 차량 용도 변경 신청을 해야 돼요. 원래라면 승합차였는데 이제는 캠핑카로 사용할 거니까 그 용도가 변경된 거잖아요. 그리고 취득세도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 금액이 막 엄청 비싸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것까지 다 지불을 하면은 법적으로 완전히 깔끔하게 캠핑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차가 지금 캠핑카가
됐어요. 그리고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은 화물차들은 변경을 하게 되면은 번호판까지 바꾼대요. 저는 그냥 캠핑카로 바꾸면은 모든 차들이 다 번호를 바꾸는 줄 알았는데 이 차는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하나의 팁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사람마다 해당이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과태료입니다. 제가 과태료를 낼 뻔했어요. 10몇만 원 최소 그 정도 낼 뻔했는데 그 이유가 이 차가 6개월마다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돼가지고 그 주기가 너무 짧았어요. 근데 그 기간 안에 튜닝까지 다 완료를 해가지고 끝내야 되는데 이 자동차 검사를 해야 될 때 그 끝무렵에 도래했을 때 이때가 지나면 과태료를 내야 하는 그 시기가 거의 다 됐을 때 튜닝 승인 신청이 나면은 이 자동차 검사가 유예가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튜닝 신청을 해놓고 승인을 받고 받은 상태에서 자동차 검사를 받으러 갔는데 자동차 검사할 때 당연히 의자가 없으니까 불법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거 통과 못 해준다, 부적합이다. 그래서 저는 얘가 튜닝 승인 신청 받았다, 근데도 안 되냐 했더니 안 된다, 완전히 완료된 상태에서 오든가 해라, 아니면 의자를 원복해서 와라 했는데 저는 이미 의자를 떼버려가지고 갖다 팔아버린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 자동차 검사라는 것과 이 튜닝 신청이라는 거는 좀 따로따로더라고요. 자동차 검사랑 튜닝 신청하는 그 사이트 사이버 검사소는 똑같은 곳인데 그 안에서 자동차 검사랑 튜닝 신청은 따로였습니다. 이런 판정을 받고 저는 돌아올 수밖에 없었고 부랴부랴 빨리빨리 작업을 했죠. 과태료를 조금이라도 덜 내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되면 좋고 안 되면 말자는 그런 약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구청에 전화를 했어요. 담당 부서에 전화를 했는데 과태료를 없애주셨습니다. 대행업체에서 받은 그 영수증을 설명자료로 제출을 했는데 그동안 작업을 하느라 검사를 못 받았으니까 과태료를 제해주겠다 해가지고 과태료를 내지 않았던 대신에 재검사 비용을 또 냈고 그런 돈만 더 냈지 과태료는 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 영상을 어떤 거를 올릴지 모르겠어요. 제가 외장하드를 떨어뜨렸습니다. 4월 달에 맡기고 12월이 됐는데 제가 4월 7일 날 맡겼습니다. 제 생일이었거든요. 요즘에는 수리를 잘 안 하고 복원으로 하더라고요. 복원을 하는데 이제 50만 원을 내고 성공 못하면 50만 원 환불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했는데 갑자기 연락이 오더라고요. 이거 성공을 못할 수도 있다. 그래도 진행할 거냐. 그래도 진행한다면 성공 못했을 때 50만 원 못 돌려준다. 그러다가 거기다 성공을 했는데 비밀번호가 걸려있다는 거를 왜 말 안 했냐. 그러면서 이제 비밀번호가 걸려있기 때문에 더 어려운 작업이기 때문에 30만 원 정도가 더 추가가 된다. 그래서 총 80만 원 정도가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서 또 한 번 연락이 와요. 수출이 잘 안 된다. 그래도 더 진행할 거냐. 더 진행하면은 환불 못 해준다. 근데 그 작업 기간이 8개월 정도가 됐어요. 아직까지도 못 받고 있어요. 이번 달까지는 날려주신다고 하시는데 80만 원? 8개월? 그건 좀 너무한 것 같더라고요. 그 와중에 제가 어떤 글을 본 게 있어요. 데이터 복구 업체 중에서 그렇게 오래 걸릴 게 아닌데 시간을 계속 딜레이 시키면서 그만큼 어려운 작업이다라고 어필을 하는 거죠. 그렇게 오래 걸릴 게 아닌데. 그러면서 비용도 많이 받아먹고. 8개월은 너무 심하지 않았나요? 고작해야 4테라짜리인데. 그래서 다음 영상이 만약 그 전에 제가 복구된 파일을 받는다면은 처음부터의 제 작업들을 하나하나씩 다 올릴 건데 그게 아니라면은 일단 도색 영상부터 올리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봐요. 지금 거의 일주일 만에 시동 거는 건데 또 방전이 났을까 걱정이 됩니다. 브레이크는 좀 딱딱해져 있는 상태고 지금 RPM도 좀 고장났어요. 지금 1000 가까이 가야 되는데 얼어붙었나? 원래 좀 문제가 있긴 했는데